네, 세상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안 좋은 범죄 소식 이런 것들을 접할 때면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범죄를 해결하는 뭐 검사 또 뭐 수사관 이런 분들이 지금 다시 예전에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다시 수학을 공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한다던가 뭐 영상의 화질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통해 무언가를 추론해 나갈 때 그 여러 가지 수학 이론, 뭐 정수론, 대수학, 또 암호학 이런 그 수학 이론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예전에도 안 했겠지만 지금 해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요? 대수학, 정수론. 암호학. 그저 어떡해요? 예, 못하겠죠. 아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뭐 엄두도 안 나는데 뭐 누가 되게 막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은 뭐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이제 나쁜 사람을 잡는데도 수학이 쓰인다고 하니까 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다음 생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나쁜 사람 잡고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오늘 주제가 바로 그쪽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상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겁니까? 네, 저희가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손은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그 많은 수학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은 과학 수사 속 숨은 수학. 이거는 재밌겠다. 야, 이거 어떻습니까? 벌써 재밌다, 이거는. 어때요? 우리 어때요? 저번에 수학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그 저기 많다노 혹시 더하기 기억하세요? 마테마는 매스매틱스.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네. 맞아요. 배우고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 수사라고 하면 수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쉽게 예를 들면 음주 측정 같은 거 할 때 수치로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0점 몇면 뭐. 그리고 범죄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통계. 또 만약 범인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이동 경로를 쉽게 점선으로 표시하고 앞으로의 도주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네. 지금 움직임을 지금까지를 토대로. 네, 벌써 수학이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과학 수사에도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있다.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수학에 또 흥미를 갖게 되겠죠. 맞아요. 또 이제 특히 아이들 중에서 경찰관이 꾸민 친구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분을 모시긴 모셨는데 오늘은 느낌이 좀 사뭇 다릅니다. 예. 이 가장 적합한 수식어, 과학 수사의 대가 임식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방금 전에 이제 프로필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를 오늘 그 주제죠. 과학 수사로 해결해 오신 정말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용어 자체는 이제 과학 수사지만 앞서 저희가 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학 수사는 말 그대로 이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수사의 한 분야이지만 이 수학은 또 과학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 수사의 핵심은 이 정확하고 믿을 만한 분석이 되겠죠. 이 수학은 근데 여기서 애매하고 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문과 DNA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서로 같은지를 계산하는 게 이 수학이 되겠고요. 또 발자국의 크기로부터 우리가 범인의 키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학이죠. 최근에는 DNA 분석만 통해서도 범인의 나이라든가 얼굴 모양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의 작은 변화로부터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저기 거짓말 탐지. 거짓말 탐지기. 아까 밥 3그릇 먹었죠? 아니요, 두 그릇 먹었는데요. 거짓말이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수학이 되는 거죠. 그 과학 수사 안에 이 수학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은 과학 수사가 아니고 수학 수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 수사. 약간 예,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임식은 교수님이 이제 DNA 분석 전문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관련 이야기가 이제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오늘 강연이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수님. 네, 이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는 뭐 혈액도 있고 또 지문, 발자국, 또 범행 도구, 또 작은 실오라기 같은 증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수사 요원, 우리가 CSI라고 알고 계시는 과학수사 요원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범죄 현장에서 네. 수많은 증거물들을 크기를 또 측정을 하고 모양이라든가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고요. 또 오염되지 않게 잘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그 중에서도 혈액이나 침, 머리카락 같은 생체 증거물에서 DNA를 분석하고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이 DNA 감식인데 이런 경우에 수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정 속에 이 수학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다학을 진행하면서 이 수다학 안에서 CSI라는 단어를 들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네. 자, 망설일 거 없습니다. 주저할 거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봐야죠. 자, 이제 우리 임식은 교수님의 명강연으로 우리 과학 수사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 만나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사건 현장 속 수많은 증거물 중 오늘 저는 과학 수사의 핵심, 혈흔 분석과 그 속에 숨은 DNA와 수학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범죄 현장에 남겨진 혈흔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흔의 형태를 분석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속의 혈액은 물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된 액체입니다. 그런데 혈액이 어떤 물체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혈액이 떨어지는 각도에 따라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직각으로 떨어진 혈흔은 이렇게 원형의 왕관 모양을 만들지만 무언가에 부딪혀 상처가 나면서 혈흔이 떨어진다면 비스듬한 각도에서 날아왔으니 충돌각이 90도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예각으로 떨어진다면 혈흔의 모양은 타원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타원형 혈흔들의 장축을 여러 개 연결하면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점의 수직 방향 어딘가에 혈액이 발생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혈흔이 떨어지게 된 높이를 알기 위해 수학적인 계산을 적용하는데요. 바로 혈흔의 단면 지름과 장축 길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계산은 직각삼각형을 활용하면 되는데 먼저 직각삼각형의 여러 변 사이의 비율을 일컬어 우리 삼각비라고 하는데요. 그중 사인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역으로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혈흔 3개, 즉 붉은 타원 3개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그 타원들의 길이 방향을 선으로 쭉 연결해 보면 한 지점이 나오겠죠. 바로 이 지점이 출혈이 일어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흔과 출혈이 일어난 거리를 3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높이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각도를 알아야겠죠. 이때 혈흔의 폭과 길이를 비율로부터 높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삼각함수 중에 사인 함수를 활용하는 거죠. 만약 떨어진 혈흔의 길이가 3cm, 폭이 1cm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비율이 0.33이고 이 값을 이후 사인 함수표에서 확인해 보면 19.5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각도를 기준으로 3차원으로 표현한다면 19.5도를 따라가면 결국 출혈이 발생한 최초의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혈액이 떨어진 높이를 정확히 구해보며 사건 현장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흔의 형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팔, 다리 중 어디가 다쳤는지, 출혈의 부위를 알 수가 있고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심지어 현장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혹은 범죄에 사용된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와 범인의 상대적인 공간 위치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혈흔을 분석해 사건의 정황을 어느 정도 알아챘으면 이제 이 혈흔의 주인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찾아야겠죠. 이때 필요한 과학수사는 바로 DNA 분석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소량의 DNA로 어떻게 범인을 찾을까요? 이것은 증폭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DNA 합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포가 분열하기 전 염색체는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염색체 구성 물질인 DNA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수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PCR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세포 안에서의 DNA 복제를 시험관에서도 2의 제곱수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10번 반복하면 DNA 가닥수는 2, 4, 8, 16 이런 식으로 2의 제곱수로 증가해 1024개가 되고 20번 반복하면 100만 개, 30번 반복하면 10억 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증폭시켜서 DNA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DNA 증폭 기술은 최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고 동물의 복제라든가 가짜 한우 고기를 식별하는 등 거의 모든 생명과학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 되었죠. 자, 이제 현장의 혈흔에서 분석된 DNA와 범인의 DNA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이때 필요한 수학은 일치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DNA 부위별로 대립 유전자 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치 확률을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석하고 있는 DNA 부분은 20개 정도인데 20개가 모두 일치할 경우 약 10의 마이너스 25승의 일치 확률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 명이라고 해도 이것보다 1000조 배나 더 높은 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닙니다. 과학에서 100%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혈흔 형태 분석 그리고 DNA 감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과학수사가 중요한 것처럼 정확하고 명쾌한 과학수사를 위해 수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진짜 완전 수학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수학이 수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예. 이게 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혈흔의 형태를 분석하면서 이게 스스로 다친 건지, 아니면 뭐 남이 다치게 한 건지.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요. 알아낸단 말이잖아요. 또 이게 피가 떨어지는 이 각도에 따라서 추리를 할 수 있다. 그게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아주 소량이어도 그 안에서 또 DNA도 얻어낼 수 있는. 대단하네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까지도 요즘에 해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뭐 33년 만에 연쇄 살인 사건 진범이 잡혔잖아요. 이때도 DNA 감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연에서 본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DNA를 증폭시켜서 DNA를 이제 분석하는 PCR이라고 하는 기술 덕분인데요. DNA는 세균에서부터 뭐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분석을 통해서 뭐 범인의 얼굴도 그리고 범인의 나이, 뭐 생활 습성, 뭐 머리를 곱슬머리인지 혹은 뭐 눈동자 색은 파란색인지 갈색인지 또 머리카락도 무슨 색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폭 기술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없으면 뭐 미제 사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안타까운 사건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뻔했냐고. 맞아요. 그 기술에도 우리 수학 개념이 적용됐었잖아요. 네. 강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하급수는 뭐 저희가 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네. 사실 뭐 필근이가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이제 음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회전초밥집을 가면 이게 접시인지 그래서 이제 벽인지 계속 모르게 이렇게 호로록 쌓이는. 탁, 호로록 탁탁 이렇게 그렇죠.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좀 쉽게 설명해 줄 때 같은 수를 거듭해서 곱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이
그냥 뭐 곱셈이랑 다를 게 있나요? 뭐 이게 얼마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뭐 신문지여도 되고요. 종이 같은 걸 한 장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반으로 접어요. 네. 반으로 접은 걸 또 반으로 접어요. 또 반으로 접어요. 네. 그래서 몇 번까지 접을 수 있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아, 네. 보통 몇 번까지 접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10번 이상은 될 것 10번은 될것 같고. 같지 않을까요? 10번은 예. 될 것 같은데요. 두 분도 꼭 집에 가서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네. 아, 그래요? 보통은 7번, 최대 8번까지 접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상은 안 접어요? 네, 아유, 그렇게 접기가 힘들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접어본 다음에요. 7번이든 8번이든 접어본 다음에 그 두께를 측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측 계산을 해보는 거죠. 40번을 접는다면 두께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자, 만약에 신문지의 두께가 0.2mm라고 한다면 40번을 접었을 때의 두께는 0.2에다가 2를 40번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계산을 해보면 22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한 번 더 접으면요. 네. 한 번 더 접으면 44만 킬로미터가 되죠. 네. 이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더 두껍다는. 아, 그렇게 들으니까 또 확 알겠네. 신문지가요. 물론 그렇게 실제로 접을 수는 없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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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면. 엄청나죠. 네. 그것도 그 기하급수 아닌가요? 그 왜 짜장면, 숯하면 만들 때 네. 탁탁 쳐갖고 하면 2줄 되고 이렇게 4줄 되고 이렇게 아, 이게 뭐, 야, 해갖고 이게 짜장 확 부어가지고 먹는 걸로 가니까 되게 활발한데 약간 단무지 이렇게 먹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거? 물론입니다. 맞죠? 우리 숯하면, 방금 필금 씨가 얘기하신 숯하면에 네. 몇 가닥에 평균적으로 몇 가닥의 면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는 안 세보고 다 먹었어요. 평균적으로 128가닥이 들어가 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숯하면을 한번 딱 돌려, 한 가닥을 돌려가지고 딱 접으면 2가닥이죠. 그렇죠. 한 번 더 접으면 4가닥이죠. 어, 어. 7번만 하면 128가닥 나와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게 7번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필근이 10번 그렇죠. 해줘요. 저는 좀 더 해주세요. 예, 그걸 모자라요. 곱빼기로 먹을게요. 예. 네네네. 과학 수사가 숯화면으로 이렇게 탁 튀는데 그게 어디 연결이 되네요. 예, 예. 희한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제 숯화면 이런 거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과학 수사 속에 숨어 있는 또 수학 이야기를 아직도 더 해주실 게 남아 있죠. 네, 요즘 범죄 현장에서 CCTV를 확보해서 이제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네. 이 범죄 현장을 비춘 영상이 만약에 저화질이라면 영상의 그 화질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뭐 요즘은 어느 정도 고화질로 만드는 게 이제 가능해졌고요. 또 디지털화된 영상을 확대하면 네모 모양의 이제 점을 작은 점 수만 개까지 연결돼 있는 걸 보이잖아요. 이 미분을 통해서 이 점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좀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수다학에서 미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다시 고등학교 가면 진짜 미분 좀 열심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저 그거 기억나요. 그 벽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건 알죠? 알죠? 예, 예. 그 던진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발자국이 채취해가지고 범인 잡았던. 맞습니다.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이 족적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대조를 해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하는 뭐 수학에서 이 합동이라는 수학 개념이 이제 사용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합동이 이 과학 수사에 또 중요합니다. 이 모양이나 크기가 같아갖고 서로 포개졌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우리가 바로 합동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 뭐 사람마다 DNA가 서로 다른 것처럼 지문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합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단 한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잡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합동의 원리는 또 얼굴의 인식에도 이용이 됩니다. 눈, 코, 입, 턱 이런 특정 부위에 점을 찍어서 서로 연결해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다각형이 나오는데요. 이 다각형의 모양을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얼굴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에서 만들어진 여러 다각형이 서로 모두 합동이면 네. 같은 사람이라고 판정하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람이라도 또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 다각형이 합동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 비율을 또 따져보고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DNA 분석은 좀 어려운 분야지만 그렇죠. 합동에 관련된 거는 요건 집에서 뭔가 좀 체험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얼굴 인식 그거 집에서 해볼 수 있어요. 집에서 얼굴 인식을 해요? 뭘로 할 수 있죠? 뭐 있죠? 요새 휴대전화 이런 거? 물론 뭐 얼굴에다가 직접 하면 더 재밌겠지만 네. 또 그러면 지우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사진에다가 눈, 코, 입, 턱, 뭐 광대 등등 특정 부위를 정하고 점을 한번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다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비교해보는 거죠. 합동인 도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누가 더 닮았는지, 내가 엄마를 더 닮았는지, 아빠를 더 닮았는지. 재밌다. 네, 이런 활동 해볼 수 있고요. 네네네. 재밌겠는데? 재밌네요.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네네. 지문 채취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것도 집에서 해볼 수 있어요. 지문 채취를요? 집에서 내 문고리에 있는 지문 이게 과연 누구 건지 한번 찾아보자.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연필 심 가루를 막 갈아서 흑연 가루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고리에다가 착착착착 뿌려주는 거예요. 자, 뿌려준 다음에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콕 찍어서 흰 종이에다가 붙여보면은 이게 지문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거 하나 준비했죠. 그 다음에 가족들의 지문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옆에다 하나씩 다 찍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교해보는 거야. 그렇죠. 아. 합동인 지문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게 과연 누구의 지문인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네, 이거는. 냉장고 쪽은 대부분 필근이지. 그렇죠. 거기는 거의 뭐 제 것만 가득하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요. 네. 5학년 2학기 6단원 그 평균과 가능성 단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이나 수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요. 또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단원에서는 비율, 백분율 구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에서는 그걸 또 그래프로 그려보는 활동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과학 수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야, 그 아이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이게 지금 CSI에 나온다. 그렇죠. 과학수사에 이게 쓰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 정말 대단한 점입니다. 정말 그 미래의 꿈이 경찰인 그런 우리 친구들은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막 심장이 쿵쾅쿵쾅. 네, 내가 맞습니다. 지금 미래의 내 꿈이 이건데 내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다라는 어떤 설레임과 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무리하시기 전에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수학이 이 과학 수사에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네. 또 최근에는 통계학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이런 수학과 관련된 분야가 이제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 과학과 수학을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을 이제 친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과학 수사를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런 수업이 이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추리 소설을 함께 읽어주신다거나 혹은 추리물을 함께 보면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셜록 홈즈, 뭐 코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가사 크리스티. 네네, 그런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명탐정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이 범인을 잡는지를 보면서 이 관찰력과 추리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수학적 사고력도 높이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키울 수 있겠죠. 이야. 아니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하고 마치 수학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재미난 무슨 그 다큐멘터리 예, 그것을 알려주마 보듯이 네.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마지막에도 흥미진진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부담이 심하게 되네요. 예, 네. 다 된 밥에 저기 재를 뿌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 준비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학동화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수학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과학수사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흔히 범죄수사 드라마나 영화 속에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장 증거물 등을 연결해 사건의 정황과 실마리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수학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래프 이론으로 말이죠. 일명 네트워크 이론으로도 불리는 이 논리는 독일 옛 도시 퀘니히스베르크에서 출발합니다. 퀘니히스베르크는 프레겔이라는 강이 존재했는데요. 이 강에 의해 지역이 4군데로 나뉘자 마을 사람들은 총 7개의 다리를 놓았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다리를 2번 이상 건너지 않으면서 7개의 다리를 모두 건널 수 있을까? 그때 한 수학자가 7개의 다리에는 그러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수학적 증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리들을 하나의 그래프라는 수학적 모형으로 규명했는데요. 강에 의해 4군데로 나뉜 지역을 점으로, 그리고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나타내 그 집합의 순서상을 그래프로 표현했답니다. 이처럼 세계 최초 그래프로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이가 있었으니 바로 18세기 천재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 그가 발표한 그래프 이론은 SNS의 관계 데이터 분석에 기초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기록을 추적할 때와 같이 전자증거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 디지털 포렌식 과학수사 기법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이렇듯 오일러라는 훌륭한 수학자 덕분에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아, 나 저거 막 영화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그렇죠, 막 그렇죠. 벽에다가 칠판이나 벽에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놓고 그렇죠. 촥촥 해가지고 막 그 이거 멋있는 뭐 거. 분석하고 막 이러는 네. 거. 저게 그 네. 우리 오일러 선생님한테 나온 거였네요. 네, 오일러 선생님한테. 네. 자, 뭐 근데 뭐 어쨌든 괜찮았죠, 내용? 네, 깔끔했습니다. 아니, 날이 갈수록 이렇게 앞 내용이 재밌으면 점점 부담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수학은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수학을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입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수학은 정말 고마운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막 수학 얘기, 덧셈, 뺄셈 이렇게 무겁게 가지 마시고 정말 그 추리소설, 같이 추리소설을 읽어도 되고 같이 읽었던 추리소설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 여기에도 수학이 숨어있네? 이렇게 그 재미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수학 재미를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임식은 교수님, 손은지 선생님,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